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계속해서 제 동영상은 인공지능, 딥러닝, 수학 관련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어지는 강의인데 이제 따로 떼서 들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익스펙테이션이나 아니면 뭐 랜덤 베리어블, 기타 등등 확률 분포 강의가 앞전에 있었는데 그냥 바로 이거를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요겁니다.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파라미터가 요 앞전에 확률 분포에서도 좀 약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파라미터를 좀 더 깊게 딥 다이브를 할 건데 네, 그냥 맨 땅에 다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에 다이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딥러닝에서 파라미터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파라미터를 우리나라 말로 뭐 매개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개변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서 뭐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깊다기보다는 뭐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뭐 기본적인 수준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딥러닝에서 의미하는 파라미터라, 그러니까 뭐냐, 이게 학습하고도 상당히 머신러닝의 학습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서 그 개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확인할, 파라미터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죠. 네, 많으니까 귀찮아, 다 알기도 짜증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겠죠. 파라미터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이제 함수부터 가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함수라는 게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함수부터 살펴보면 뭐 이런 예제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뭐 빵 만드는 기계가 있으면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이 기계가 어떤 펑션, 작동을 하는 거죠. 작동 내지는 뭐 행위, 어떤 일,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뭘 해요. 한 다음에 빵 만드는 기계는 빵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 얘는 입력이 되는 거고 얘는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이 돼서 뿅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뿅 하고 나오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나 함수를? 고딩 때 주로 많이 배우겠죠. 수학 함수다운 함수는 아무래도 고딩 때 주로 할 테니까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구조인데 고딩 때 배운 거는 이렇게 배웠겠죠.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우리 펑션이라고 하고 펑션의 앞글자를 따서 f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 그런 거죠. 모든 함수는 입력이 있죠. 주로 입력을 뭐 미지수 x라는 표현으로 표기법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가면 여기 빵 만드는 기계에서 빵 만드는 일을 하는 것처럼 f에 어떤 기능이 있을 텐데 이 기능에 맞는 일을 한 다음에 출력으로 요렇게 표현하죠. x가 들어가서 전체가 나온다. 그래서 전체가 나온 거를 어디에 대입시켜 놔야 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y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거는 쉽죠? 이건 쉬워. 꼰대 강의 들을 필요도 없어. 자, 여기까지 됐고, 이게 함수라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근데 이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입출력에 대한 개념이. 뭐 함수를 다른 말로 뭐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고 다른 용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메인, 적용 학문 분야별로 따로 부르는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함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할 겁니다. 자, 또 어김없이 제가 꼰대 강의다 보니까 뭘 하죠? 네, 항상 저는 definition, 용어 정의를 먼저 살펴보죠. 용어 정의를 제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온라인 위키에 여기 매개 변수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니면 구글 검색창에 매개 변수 치고 들어가면 위키가 제일 먼저 뜰 겁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데 들어가서 딱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매개 변수, 파라미터, 모수. 모수가 이게 어미모자죠. 엄마의 숫자.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파라미터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매개 변수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위키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얘랑 파라미터랑 모수랑 다 같은 말이다. 아무거나 써도 전혀 상관없다. 그런 뜻이죠. 저는 이제 매개 변수 내지는 뭐 파라미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머나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뭐 매개 변수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영어 그대로 파라미터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현업 개발자분들도 파라미터라고 다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라미터라고 주로 이제 말을 할 거고, 이제 혼용해서 매개 변수라는 말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주로 쓰는 게 수학 또는 통계학. 뭐 통계학도 수학의 일부라고 봐야 되나? 통계학 교수님은 수학이 통계학의 일부라고 하겠지. 어쨌든 제가 뭐 수학 전공도 아니고 통계학 전공도 아니고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이라서 일단 뭐 저희가 볼 때는 같아 보입니다.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함수의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도 변할 수 있는 수가 되는 거죠. 파라미터라고 쓰면은 또 귀찮죠. 우리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수학 하시는 분들은 길게 쓰는 거 싫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호를 하나 정해 놓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미터를 그리스 문자로 세타라고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냥 세타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냥 파라미터인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다른 표시는 각각, 난 여기 일반적으로 세타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세타 뭐 대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난 알파라고 쓸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표시들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다른 표시들은 각각 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할 때 사용을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세타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도 대부분 세타라고 쓸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많이 쓰는 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뭐 독불장군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나는 파라미터를 난 Z라고 할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이거를 별도로 정의하고 추가로 설명하려면 노가다죠. 그런 거 안 하려고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글자가 좀 위에 써졌네. 그래서 함수의 값을 구하거나 시스템 반응을 결정할 때 독립변수라는 게 있는데, 독립변수는 변하지만 매개 변수는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건 뭐죠?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바꿔서 쓸 수 있는데, 바꿔서 한번 탁 박아 놓으면 그 박아놓은 값으로 결과값을 낼 때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저예요. 딴 누가 유명한 사람 아니라 꼰대 교수님, 노기석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위키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위키 찾아가면 원래는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요 항목만 제가 바꿨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하다 보면 여기 독립변수 이런 거 나오죠. 이거 뭐지? 뭐요? 그래서 요거 좀 관련된 텀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용어들, 개념들을 좀 추가로 살펴볼게요. 여기서 얘기했던 독립변수는 뭐냐면, 독립변수는 내가 혼자 섰어. 혼자 쓰면은 내가 독립한 이후로 나는 변수예요. 변하는 수인데 나 때문에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칠 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제를 보면 너무 명확해서 뭐 설명이고 자시고 뭐 필요 없긴 한데, 어쨌든 용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독립변수를 뭐 설명변수, 뭐 예측변수, 기타 등등 많습니다. 뭐 이런 용어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독립변수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추천은 그냥 독립변수라고 부르시는 게 제일 뭐 무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독립이 있으면 종속도 있겠죠. 종속변수는 뭐냐면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하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변하는 수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내 말에 따라서 바뀌어요. 일정하게 규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속변수라고 부르고요.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변수, 그 다음에 이게 설명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설명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우리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가기로 해요. 좋죠? 네. 또 함수 좀 전에 살펴봤으니까 우리 가장 익숙한 함수죠.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죠. 여기 차수가 독립변수의 차수가 최고차항이 1이니까 1은 생략을 하니까 안 써져 있는 거고, 자 1차 함수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여기서 독립변수는 뭐가 될까요? 이거 좀 지울까요? 그래서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애가 누구죠? x가 들어가면 요 x에 따라서 요 결과값인 y가 변하죠. 그래서 얘가 독립변수가 됩니다. y는 x에 따라서 요 전체 결과값이 바뀌기 때문에 종속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파라미터는 뭐가 되는 거죠? 파라미터는 a하고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죠. 파라미터는. 그래서 a하고 b는 바꿔줄 수가 있어요.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는 변수죠. a 값하고 b 값은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거 아까 제가 고쳤다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게 한번 바꿔서 결정을 해주면 어떤 함수의 값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요 파라미터 값을 세팅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이 시스템의 결과값을 구할 때는 2하고 3 바뀌면 안 되죠. 2하고 3에 따라서 이 y값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 주긴 하지만, 그래서 2하고 3은 갈아 낄 수는 있지만 한번 갈아 껴서 시스템의 반응을 결정할 때, 값을 구하거나 반응을 결정할 때는 일정하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고딩 때 아마 수학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 못 하실까봐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교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3개 예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건데요. y는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다. 아까 파라미터를 뭐로 표기한다 그랬죠? 세타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파라미터는 뭐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는 얘, 종속변수는 얘, 파라미터는 a하고 b가 되는 거죠.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일반적으로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a, b가 요거는 중괄호로 치면은 집합이란 뜻이죠. 파라미터의 집합은 a하고 b다. 집합의 원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a하고 b를 바꿔주면 요 특성이 바뀌죠. 작용하는 그 특성이 완전 확 달라지는 거죠. 파라미터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거 빨간색 직선, y는 2x라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파라미터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온 거니까 세타는 a는 2가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타를 좀 바로 잡고 오겠습니다. 왜 오타가 있지? 잠시만요. 여기서 파라미터의 집합은 a는 2가 될 테고요. b는 0이어야 되겠죠? 네. 파라미터가 이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음 거 뭘 볼까? 이번에 초록색 한번 볼까요? 초록색 직선은 다시 쓰면 1.5x-2예요. 여기서 파라미터는 뭐죠? 요거하고 요거겠죠? 이제 해봤으니까 알죠?
파라미터의 집합은 1.5라는 원소와 마이너스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3 예, 그럴 테고. 그러니까 좀 전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이 파라미터가 하는 역할이 뭐죠? 다시 하면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나 함수의 어떤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 주는 게 되겠죠, 얘가. 파라미터 세팅, 파라미터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음의 기울기냐, 양의 기울기냐, 1차 함수의 경우, 그 다음에 뭐 y 절편이 어떻게 되냐,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결과값이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시스템이나 아까 있던 걸 그대로 제가 카피해 온 거예요. 함수의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에서도 파라미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 파라미터, 아규먼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요런 예제가 있더라고 인터넷에. 파이썬 코드인데 def 키워드를 쓰면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엔 이름이 있어야 되죠. 이름이 없으면 안 되죠. 유일하게 뭐 람다, def 대신에 람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이름이 있죠. 그리고 함수로 들어갈 입력값들 있죠. 입력값들을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요 시스템이나 함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mySum이라는 함수죠. 요 함수의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는 얘도 변수가 되겠죠. 근데 한번 얘가 세팅되면 바뀌면 안 되죠. 함수를 콜할 때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parameters are mentioned. 파라미터는 이제 최초에 이제 언급된다. 이제 선언되는 거죠. in function definition. 펑션을 또 정의할 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액츄얼 파라미터, 실제 파라미터는 파라미터라고 안 하고 전달되는 값이죠. 이건 아규먼트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함수가 콜될 때 이렇게 함수 선언이 끝나면 함수를 불러다 쓸 수 있죠. 그 다음부터 그때 이렇게 가는 값들이 있는데 파라미터의 값으로 전달되는 것들을 아규먼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도 파라미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이 쓰죠. 좀 전에 1차 함수에서도 파라미터 썼죠. 1차 함수에서 썼으니까 제가 설명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예제만 들었지만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n차 함수 전부 다 파라미터는 존재하겠죠. 그 파라미터가 어떤 값을 지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함수의 특성이 결정되는 거죠.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학생들이 하도 헷갈려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별도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 저 위에 나중에 이 강의 끝나고 여기도 쏙 끼워 놓을 테니까 그 클릭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요거거든요. 요 플레이리스트에 가서 꼰대 강의 가셔가지고 파라미터 아규먼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요게 뭐 핵심적인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거기 뭐 강의를 4개로 구분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완전히 그 강의 들으면 파라미터에 대해서 완전히 그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확률 분포에서도 파라미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수학적인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뭐 n차 함수, 뭐 로그 함수, 뭐 코사인 함수, 삼각 함수, 기타 등등 거기서 쓰는 파라미터 있고 프로그래밍 할 때도 파라미터를 쓴다고 하고 또 어디서 쓴대요? 여기 요거 확률 분포에 요거죠. 확률 분포에서도 파라미터라는 걸 쓴대요. 뭐 가장 자주 빈번하게 쓰는 확률 분포가 뭐 이항 분포죠. 그래서 주어지는 값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랜덤 베리어블 x죠. 요 랜덤 베리어블의 x 값은 랜덤 베리어블은 동영상에 별도로 있으니까 앞쪽에 가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요것도 여기 끼워 놓을게요. n하고 p가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얘는 요 매개 변수 파라미터에 얘는 n하고 p는 바꿀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의 특징을 짓기 위해서 설정이 끝나면 그 설정 값을 가지고 출력 값을 얻어내는 거죠. 주어졌을 때 n번 시행을 해요. 이항 분포는 확률이 딱 두 개입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성공은 1로 랜덤 베리어블이 매핑이 돼 있고 실패는 0으로 돼 있어요. 뭐 n번 했는데 k번 성공할 때 그럴 확률을 안 보이나요? 의자를 돌리면 네,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함수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f, x, k 이렇게 하고 n, p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f의 랜덤 베리어블 x를 가지고 입력은 x고 파라미터는 n, p다 했을 때 얘는 얘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냥 알아서 다 들으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쓰는 사람마다 약간 틀리거든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조합이죠. 조합 콤비네이션. 뭐 n개가 있는데 n개 중에 k개 순서는 무시하고 K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수학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 외울 필요 없고 그때그때 찾아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값, 그 다음에 확률, 성공할 확률 곱하기 여기도 오타가 있는 또 K인데 K입니다. 잠깐만 제가 수정하고 올게요. 이렇게 쓰고 K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쓰는 게 정규 분포도 있죠. 정규 분포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요 앞전 강의에 있어 가지고 앞전 강의 그 확률 분포와 딥러닝이라는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껴드릴게요. 여기다가 네.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정규 분포는 워낙 유명한 분포이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 x 예죠. 이 중에 x 매칭되는 뭐 x1, xi, xj 뭐 이런 게 쭉 있겠죠. 여기에 또 해당되는 값의 확률 값은 이렇게 가서 구하면 그 값이 나올 확률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를 주어야 되냐면 뮤하고 시그마를 알아야 돼요. 평균하고 표준편차. 분사하는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시그마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근데 확률 값은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죠. 뮤하고 시그마에 따라서 얘는 뭐 요거 볼까요? 뮤가 마이너스 2고 시그마 제곱이 0.5면 요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요거 뮤가 0,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2면 뭐 얘는 얘가 되고 또 요 값에 요 주어지는 값에 따라서 요 결과가 이 특성이 달라지죠. 분포의 어떤 형태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형태 자체가 달라지면 y값, 출력값도 다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매개 변수가 뭡니까? 그러면 주어져야 되는 값. 근데 그 주어진 값에 따라서 분포가 확 달라지는 거,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거는 여기는 뻔하죠. 뮤하고 시그마 아니면 뮤 또는 뮤하고 시그마 제곱 뭐 같은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복습 차원인 거고 제가 진짜 요 동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슬라이드에 있어요. 예. 그래서 딥러닝에서 항상 보이는 그림이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들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거. 딥러닝의 기본 신경망의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력값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게 뭐 얘가 x1인데 뭐 x 사실은 얘가 벡터죠. 벡터. 그냥 벡터가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냥 값 스칼라 봐도 되겠네. x1이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뭐 x1, x2, x3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 중간에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첫 번째 레이어, 아니면 히든 두 번째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어떤 가중치 값이 있습니다. W 값들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W, 여기로 가는 W, W.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곱해요. 이 값하고 요 값하고 곱하.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게요. 요게 얘라고 쳐봐요. 얘랑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값이 나오는 거죠. 얘도 벡터가 되겠네요. 한꺼번에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여기 중간에 액티베이션이란 걸 해서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제가 선형에 대해서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선형 결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선형 결합인데 여기 액티베이션은 비선형 함수가 들어가서 뭐 값을 변형시켜주고 그 다음에 쭉쭉 더 나가는 거. 이호 작업이 모든 노드에서 다 발생을 하는 거죠. 다 발생을 해서 얘는 이제 바이어스가 되겠네요. 바이어스는 일단 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할게요. 이거를 하는 거를 수식으로 쓰면은 뭐 요렇더라 그런 겁니다. 요렇더라. 네, 이렇게. 자,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죠. 아니, 교수님 지금 파라미터 얘기하고 있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교수님. 꼰대 강의만 너무 많이 하시더니 좀 약간 지금 딴 데로 새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의도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요거 제가 판서를 좀 지우고 요 부분 볼게요. 제가 좀 전에 클릭했던 부분,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뭐를 보냐면 요 각각에 이게 써 있는 것들, 여기에 어떤 가중치, 어떤 숫자 값이 있어서 요 어떤 각 노드들하고 곱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뭐냐면 얘가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 요 바이어스 빼고 나머지 직선으로 연결된 것들 있죠. 직선으로 연결된 거를 다 길게 쓰기 힘드니까 그냥 W1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 레이어, 히든 레이어, 은닉계층 1계층, 2계층이니까 은닉 1계층으로 가는 W1 가중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는 거 있죠. 요거는 B1 하고, 은닉 두 번째 계층으로 가는 데 있는 모든 W 값을 다 쓰려면 힘드니까 그냥 W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걔 바이어스2 두 번째 쭉 해도 이렇게 있겠죠. 은닉계층이 딥러닝이니까 은닉계층이 최소 2개죠. 2개 이상 있으면 딥러닝이라고 부르거든요. 2개일 수도 있고 뭐 몇백 개일 수도 있죠. 몇십 개일 수도 있고. 그러면 n개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요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결정해주는, 얘랑 얘랑 곱하는데 이거를 다시 쓰면 wx 플러스 여기 바이어스가 있다면 b, 바이어스가 없다면 이렇게 될 때는 wx는 뭐죠? 여기서 얘는 입력값이죠. x, 여기서 오는 입력값. 얘는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얘는 뭐예요? 매개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뭐 있다, 이렇게 여기처럼 있으면 얘를 더해주면, 얘가 살아있으면 얘도 y는 ax 플러스 b랑 똑같은 거죠. 얘도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딥러닝은 뭐냐면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은 걸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써줘야 되는데 이것도 길죠. 기니까 그냥 세트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얘를 딥러닝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웨이트 파라미터 아니면 딥러닝 학습 파라미터, 뭐 웨이트 파라미터 아니면 학습 파라미터 이렇게 부릅니다. 학습은 웨이트면은 왜 그래요? 여기에 가중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얼마를 가중치 값을 주는, 예를 들어서 입력이 x가 있는데 뭐 10이 있는데 가중치가 0.1이 될 수도 있고 뭐 20이 될 수도 있죠. 이 두 개를 곱하는 건데 가중치가 적으면 그 다음으로 가는 값이
적어지고 1보다 큰 값이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학습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에는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이 확률 분포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잘 찾으면 나중에 예측하는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파라미터가 얘예요, 얘. 얘가 있는데, 얘는 원래 얘에서 빼기 얼마를 해주는 거죠. 세타 빼기 무슨 값.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많은 거죠. 몇백, 몇천, 몇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어떤 값으로 빼주면 값이 변하죠. 이 변한 값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얘를 계속 바꿔보는 겁니다. 한 번 해보고 바꿔보고, 한 번 해보고 바꿔보고, 계속 바꿔줘요. 바꿔주면서 언제까지 바꾸냐면, 제일 잘 맞출 때까지. 잘 맞추면, 어느 정도 됐다. 야, 이제 그만요. 그러면 그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습이 끝났다고 합니다. 학습 끝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너 100번 돌면서 계속 해봐. 그렇게 했는데, 근데 목표 값이 있어요. 오차가 예를 들어서 0.1, 10% 미만이면 그냥, 그래, 너 할 만큼 했다. 끝내라. 그런 거를 얼리 스타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올리 스타핑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운드 이런 표시 있죠. 요거는 이제 편미분하라는 뜻인데, 미분. 제 강의 계획상 아직 미분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적당한 값으로 빼준다. 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원래 값에서 무슨 값을 빼주면 이 값이 바뀌죠. 그 바뀐 값으로 바꿔준다. 이거를 학습이라고 해요. 딥러닝의, 머신러닝의 학습입니다. 얘가 파라미터를 계속 바꿔보는 거죠. 언제까지? 잘 맞힐 때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보면서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세타를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세타는 파라미터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맥락이 지금 쫓아오고 계세요. 파라미터라는 거는 변수인데 한번 결정되면 여기서도 파라미터가 바뀌죠. 계속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계속 바뀔 겁니다. 변수인데 학습이 끝나고 나면 함수 설정할 때 1차 함수에서 A하고 B를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 그 결정된 값으로 X를 입력해서 Y를 받죠. 딥러닝도 똑같습니다. 확률 분포에서 파라미터 정규 분포에서 뮤와 시그마가 결정되면 그 값을 가지고 그 분포에서는 확률 값을 찾아내죠. 딥러닝도 파라미터가 있는데 대신 뭐 할 뿐이에요? 많을 뿐이에요. 숫자가 많을 뿐이야. 그 많은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어떤 값을 찾았어. 잘 예측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학습을 거기서 종료하고 파라미터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력을 넣어보는 거죠. 여기 입력 값들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요 파라미터 최종적으로 결정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딥러닝 모델이 됩니다. 학습이 끝난 이 파라미터가 여러 개 숫자가 되게, 예를 들어서 100만 개예요. 이제 요즘 몇억 개씩 되죠. 예를 들어 100만 개면 100만 개 각각의 어떤 실수 값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여기 100만 개, 얘가 100만 개가 있는 거죠. 이 값들을 저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쓰니까. 그러면 얘 학습이 끝난 얘를 파일로 저장하죠.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이 파일 자체를 딥러닝 모델이라고 합니다. 학습이 끝난 딥러닝 모델이다. 그럼 예측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불러와서 각각의 파라미터에 다 끼워 넣는 거죠. 값을 다 대입시켜요. 100만 개를. 그러면 준비 끝. 파라미터 세팅 끝. 그러면 입력 들어오면 그대로 다 곱해준 다음에 쫙 가서 나중에 뭐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중간에 액티베이션 과정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딥러닝의 뭔 파라미터요? 이게 아니라 딥러닝 그 자체가 파라미터라는 겁니다.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 그 자체가 뭐야?
파라미터인 거예요. 파라미터 덩어리. 그래서 딥러닝하고 파라미터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그죠? 함수에서도 1차 함수, 2차 함수, n차 함수에서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 이항 분포에서 필요한 NP 내지는 뮤, 시그마와 같이 걔네가 꼭 필요하듯이 딥러닝은 그 데이터 자체에서 찾아내는 파라미터 덩어리다.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감이 안 잡히면 파라미터가, 학습은 뭐야? 갑자기 또 웬 파라미터야? 파라미터인데 이 얘는 또 아규먼트는 없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강의를 들으면서 딥러닝에서 이 파라미터가 결정되면 이 행동 방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값들이 다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매개 변수라고. 결과를 매개해 주는 거죠. 중매해 주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자, 그래서 파라미터의 데이터셋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는 RGB, 레드, 그린, 블루의 어떤 3개의 색깔 채널이 있는 거죠. 색깔 채널이 있으면 얘들 왜 안 내려가냐. 네. 뭐 한 줄로 막 바꿀 수가 있겠죠. 쭉 뭐 요거 첫 줄에는 요거 놓고 쭉 연달아서 계속 쓰는 거죠. 여기서 쭉 값들 쭉 써가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쭉 불러오면서 쭉 연속해서 써주고 쭉 써주고 이렇게 하면 한 줄로 길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하는 방식은 여러 개지만 뭐 가장 직관적으로 플래튼 납작하게 해 평평하게 쫙 피는 거죠. 한 줄로 쫙 펴서.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신경망이에요. 신경망에다가 입력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 값들이 있고 두 번째 레이어에 값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살펴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죠? 좀 전에 최종적으로 출력 계층이 있죠. 얘는 인풋, 얘는 아웃풋.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를 쭉 지나서 곱하고 더하고 쭉 해서 오다 보면 여기 어떤 값이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숫자 값으로 확률 분포 값으로 변환을 하는데 그걸 뭐 소프트맥스라고 부릅니다. 변환을 하는데 그 값을 확률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얘의 도그일 확률이 뭐 95%, 캐실 확률이 뭐 5% 이러면 딥러닝은 어떻게 찍어요? 확률이 큰 걸로 찍는 겁니다. 얘는 개야. 이렇게. 근데 여기 나온 값들을 보라는 거예요. 요 값들. 최종 나오는 요 값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값들이 곱해지고 더해지고 하면서 나온 거죠. 여기만 한번 살펴볼까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요거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 값을 구하려면 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유, 저 때문에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H11 얘는 어떻게 구해요? W11 얘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쭉 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선형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선형대수 시간 강의를 별도로 올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H21 저 때문에 안 보이죠? 얘는 뭐예요? 얘죠. 얘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독립변수는 뭐고 종속변수는 뭐고 매개변수는 뭐예요? 얘는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있는 거잖아. 입출력이. 그러니까 얘도 함수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항 함수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봤죠. y는 2차 함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썼는데 x가 똑같았죠. 근데 여기는 틀린 거죠. x1이 있고 x2가 있고 뭐 이렇게 틀린 거니까 몇 차 함수랑은 좀 차원이 틀린 거죠. 선형 결합인 거죠.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개의 그 값들이 함수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결합 함수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독립변수는 뭐가 되겠어요? 요 x1, x2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써볼게요. x1, x2, x3
이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x라고 해볼게요. 벡터. 여러 값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웨이트 값들이 있죠. 다 서로 다른 웨이트 값. 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각각이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종속 변수는 뭐야? 그럼 종속 변수 얘는 이 값들이죠. 요 출력 값들.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매개 변수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얘를 한 군데라도 바꾸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바꾸면 출력 값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연쇄 반응을 하니까 계속해서. 뭐 복잡한 연산은 없어요.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 더하기 심지어 빼기는 없어.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죠. 중간에 액티베이션 비선형 함수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더하기랑 곱하기로 가니까. 그래서 곱하기가 여기서 0.5였는데 뭐 0.4로 바꿔봤어요. 그럼 여기에 가는 값들하고 나중에 이쪽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 쭉 가면서 다 바뀌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로 나오는 그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바뀐다? 뭐 행동 양식이 바뀌는 거죠. 매개 변수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쓰면, 귀찮죠. 귀찮아서 짧게 쓰는 방식이 요겁니다. 얘를 이렇게 써요. 그냥 행렬로 씁니다. 요거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5 곱하기 1 얘는 5 곱하기 6이니까 이게 행렬 곱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얘가 6 곱하기 5로 바뀌죠. 두 개를 행렬 내적을 해주면 6 곱하기 1이 나오는 거죠. 이게 6 곱하기 1이죠. 이 복잡한 거를 그냥 행렬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 중에 요 빨갛게 표시된 게 파라미터죠. 매개 변수 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딥러닝은 뭐다? 파라미터 데이터셋에도 파라미터를 적용을 해서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바꿔보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얘 잘 맞출 때까지. 예. 그래서 요게 데이터셋에 있는 파라미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딥러닝과 연관되는 파라미터의 의미. 크게 다르지 않죠. 유일한 차이는 뭐야? 개수? 네, 개수다. 그 다음에 선형결합 돼 있다. 선형결합은 이런 식으로 더하기가 돼 있다. 여기 뭐 1차, 2차, 3차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돼 있더라. 더하기로 연결돼 있더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만 약간 좀 특이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파라미터가 뭐냐, 파라미터 개념을 딥러닝에서 잡고 있어야 된다. 어차피 딥러닝 그 자체가 파라미터다. 이렇게 얘기해도 약간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100% 99.999% 다 이해하는데, 혹시 그런 딥러닝하고 데이터셋에서의 어떤 파라미터의 의미가 뭔지를 좀 정확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학습한다는 거죠. 파라미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파라미터 자체가 딥러닝 학습하고 같은 얘기예요. 최종 출력 값이 정답과 가까이 만드는 파라미터 조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아까 여기 파라미터 잔뜩 있죠. 여기 뭐 또 바이어스도 집어넣습니다. 바이어스 1, 2 여기 모든 대로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쭉 계속 바꿔보면 출력이 계속 바뀌겠죠. 어떤 땐 0. 여기서 요 값 바꾸고 요 값 바꾸고 요 값 바꿨더니 얘는 0.97이 나오고 얘는 0.03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바꾼 파라미터 값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정답은 얘는 강아지는 1, true 아니면 false니까 0 이렇게 했으면 1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오답인 건 더 0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파라미터는 뭐야? 딥러닝에서 그 자체입니다. 딥러닝 자체. 그리고
제일 좋은, 정답에 제일 가까운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개수가 많아.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딥러닝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입력은 3개고 내부가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층이 뭐 2개 이렇게밖에 없어. 나머진 하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은 찾아야 될 파라미터 하나, 둘, 여긴 3, 2, 2, 1이니까 여기 있는 개수는 3 곱하기 2죠. 6개. 여기는 몇 개?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1은 2죠. 그럼 총 12개. 그러면 12개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n 12 팩토리얼인가요? 퍼뮤테이션이 되겠네요. 순열이 되겠네. 순열 공식이 어떻게 되죠? 순열 공식 제가 잠깐 찾아서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자, 순열 공식을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순열 공식은 np 퍼뮤테이션이죠. n에서 r개를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r개를 뽑아내서 순서가 영향이 있는 거죠. 순서가 영향이 있어서 조합으로 해도 되겠네. 이 공식이 n-r 팩토리얼 분의 뭐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얘가 n하고 r하고 같으면 얘가 0이니까 0 팩토리얼은 1이죠.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p에 n에 n 이러면 n 팩토리얼이 되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대충 봐도 정확한 수식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식을 찾아보시면 되고, 저도 수식 다 못 외워요. 필요할 때마다 저도 구글링 해서 봅니다. 지금 강의하면서도 지금 구글링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 개수 12개도 12개를 바꿔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가장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랜덤하게 여기 바꿔보고 여기 바꿔보고 그 다음에 다 이전으로 돌린 다음에 이거 원상태 시키고 요거 바꿔보고 요거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면 되죠. 언젠간 찾겠죠. 언제 찾아? 네, 사실은 지구가 망해도 못 찾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 랜덤하게 계속 해보는 거죠. 랜덤하게 해보는 건데,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미분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편미분을 쓰고 있는데, 미분이 여기서는 좀 그 얘기하면 너무 잡설이 되고 길어질 것 같아서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미분을 하면 요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파라미터 값들을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너무 고맙지 않아? 나는 고맙던데. 이거 안 하면 언제 할 거야? 지구가 예를 들어서 10억 개면 10억도 너무 많다. 뭐 1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죠? 엄청난 거죠.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0 팩토리얼만 해도 10 곱하기 9 곱하기 쭉 해서 이렇게 하는데 10억이면 컴퓨터가 감당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아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바꿔봐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못 하죠. 그래서 요거를 가장 빠르고 쉽게 하는 거는 미분이라는 방식, 뭐 정확하게는 편미분입니다. 편미분과 미니 배치를 이용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쓰고 있는데, 요번 강의는 뭐 파라미터와 딥러닝과의 관계를 뭐 제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갈 거고요. 개념으로 제가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제 뭐 말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졌는데, 어차피 딥러닝은 뭐다? 파라미터다. 파라미터 값을 찾기 위한 거다. 교수님들이 딥러닝 파라미터 맨날 그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의 행동 양식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의도했던 것들이 정확히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라미터가 딥러닝에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다른 어떤 사용 영역, 함수나 분포 같은 거를 쭉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여러분들이 도대체 딥러닝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파라미터가, 그걸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